같은 날 9시 20분 레인이 해터저택으로 다시 오게 되죠. 침입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굴뚝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문도 없었고 창문도 멀쩡했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네 번째 출입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벽난로. 벽난로 반대편에 누구의 방이 있나? 루이자의 방이 있고 실험실의 벽난로 뒤편에는 루이자 방에 벽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벽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자 방은 창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험실 벽난로 굴뚝 하나, 루이자 방 벽난로에 굴뚝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벽난로하고 벽난로 사이에 180cm 정도 되는 벽이 하나 있고 이 위로는 같은 굴뚝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방 창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사실상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섬 경감이 가정부한테 물어보죠. 범행을 준비하는 동안 벽난로를 드나들었을 테니까 옷에 그을음이나 석탄가루가 묻어 있었던 적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옷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벽난로를 언제 마지막으로 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벽난로에 불을 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왜 불을 질렀을까? 혹시 새롭게 독약을 가지러 가는데 안 걸리려고 그랬나?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약병도 너무 많고 그 약병에서 조금 가져간다고 해서 경찰들이 그런 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하진 않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섬경감이 이제 진짜 이 사건 너무 지긋지긋하다. 왜 이런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너무 싫다.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나 또 다른 독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식을 검사할 의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검시관이 의사 한 명을 집으로 파견을 하게 되죠. 같은 날 오후 4시 가정교사 페리가 와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 그동안 못 나갔다. 어제도 쉬는 날이었는데 못 나갔다. 나가고 싶다. 경감이 얘기하죠. 못 나간다. 지금 사건이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어딜 나가냐. 너희 모두 다 용의자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섬경감도 이제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약간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부하 한 명이 와가지고 귓속말을 하게 되죠. 속닥속닥 속닥속닥.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섬경감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바로 3층으로 올라가서 가정교사 페리의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데 페리는 없죠. 어디 갔지? 창문으로 보니까 페리가 정원에서 바바라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방에선 특별히 뭐 어떤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섬경감이 정원으로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페리하고 바바라한테 다가갑니다. 섬경감이 페리한테 물어보죠. 전에 당신을 고용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곳에선 얼마나 일을 했나요? 페리가 포기한 듯이 결국 걸렸군요. 섬경감이 얘기하죠. 당신한테 추천사를 써준 당신의 전 고용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말하십시오. 추궁을 합니다. 페리가 추천사는 사실 내가 만든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바바라가 얘기를 하죠. 아니요. 우리 함께 만든 겁니다. 예전부터 페리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짜 추천장을 만들어서 콘레드한테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나한테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버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섬경감이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그러면 보증인이 있냐? 바바라가 아니 추천장이 있는데 보증인이 뭐가 필요하냐? 당신의 경력이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경감이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니 세상에 나이 40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출생지는 어디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바라가 그 대답하지 말라고. 지금 왜 페리를 왜 이렇게 추궁하냐고. 페리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에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페리를 데리고 가버리게 됩니다. 6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 이때가 해터 부인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인데 장례식 이후에 비글로가 유언장을 낭독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처음부터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었어요. 에밀리 해터 부인이 이렇게 유언장 서문에 남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고 유언의 목적은 루이자의 장례 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자녀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죠. 유언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바라는 루이자의 장례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바바라가 동의를 하면 루이자는 30만 달러, 바바라 30만, 콘레드 30만, 질 10만 이렇게 하고 루이자는 자기의 30만 달러를 바바라에게 위탁한다. 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자가 사망할 경우에 3명에게 10만 달러씩 균등 배분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바바라가 거부할 경우에 다음에는 콘레드가 장례를 보장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이 어떻게 되냐? 루이자 30, 콘레드 30, 질 10, 바바라는 거부했기 때문에 5만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25만은 어떻게 되냐? 루이자 캠피언 맥농아 복지관을 만들 텐데 이때 창설 기금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자가 사망할 경우 콘레드가 20, 질이 10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바라는 거부했기 때문에 상속도 조금 받고 루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자녀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콘레드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냐? 바바라 5만, 콘레드 5만, 질 10만, 복지관은 25만 가져가고 루이자는
50만 달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만 달러는 트리벳 선장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아버클 부부, 뭐 스미스, 하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조금씩 해주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누가 화가 나겠어요? 콘레드 일단 화가 나겠죠. 아니 지금 이게 상속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엄청 화를 내요. 루이자한테 욕을 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질. 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나한테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이 10만 달러밖에 주지 않으니까 이제 질이 또 루이자한테 가갖고 듣지 못하는 루이자 귀에다가 막 온갖 욕을 하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바바라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바바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안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고민하는 것 같고, 처음 경감은 여전히 가정교사 페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레인이 그동안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할 테니까 시간 될 때 햄릿 저택으로 한번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 이제 레인이 섬경감한테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엄청난 소식을 알려줍니다. 가정교사 에드거 페리, 이 사람은 에드거 페리가 아니고 본명이 에드거 캠피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은 해터 부인의 전 남편의 행방불명된 아들,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되게 되죠. 그래서 섬경감이 일단 체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레인한테 그동안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봅니다. 근데 뭐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건 없어요. 대신 경감이랑 브루노 검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레인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범인은 루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침실에 침입했다라고 섬경감하고 브루노 검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인이 얘기하죠. 루이자를 살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해터 부인을 노렸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상한 배는 루이자가 먹지 않고, 그리고 원래 2개였는데 일부러 하나를 추가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배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주사기도 떨어뜨린 거. 근데 이 주사기는 왠지 실수로 흘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사기가 발견된 것도 보면은 경찰들의 눈을 루이자 독살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실제로는 해터 부인을 죽인 것 같다. 왜냐면 만돌린이 유리상자 안에 있는데 이걸 굳이 가지고 와서 우발적으로 죽일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섬경감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흉기가 만돌린인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레인이 살짝 슬픈 눈빛을 한번 보여주죠. 아마 만돌린이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경감하고 브루노 검사가 혼란스러워하니까 레인이 이제는 진짜 루이자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유언장이 공개된 시점에서 자기의 직접적인 이익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일어났던 범인하고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건이 더 복잡해지니까 루이자를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레인이 얘기를 하게 되죠. 6월 9일 목요일 10시 30분, 레인이 바닐라 냄새를 쫓기 시작합니다. 검시관을 찾아가서 바닐라 냄새가 나는 약품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독극물 중에는 그런 게 없고, 히스테리 환자나 열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검시관이 곰곰이 생각하다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좀 갖다 주게! 잠시 뒤에 약품을 받아가지고 검시관이 약병을 레인한테 건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벌꿀하고 비슷한 액체가 들어있었고, 거기에선 바닐라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약품의 이름은 페루발삼. 약국이나 가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로션이나 피부병의 연고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같은 날 10시 45분, 레이는 이번에는 주치의 메리엄 박사를 찾아갑니다. 메리엄 박사한테 페루발삼을 처방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메리엄 박사가 환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레인이 그런 반응을 보더니 대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요크 해터였군요. 메리엄 박사가 9달 전쯤에 양팔 손목에 발진이 있는 것 같아서 페루발삼이 들어간 연고를 처방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일로 왔을 때 물어보니까 주기적으로 이 발진이 생겨가지고 처방해준 연고를 바르고 있다고 하는데, 요크헤터가 약제사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직접 연고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발진에 연고를 바르고 혼자서 붕대를 감기도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 마사한테 걸려가지고 가끔 며느리가 도와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인이 다음으로 해터 가족의 진료 기록을 요청을 합니다. 메리엄 박사가 이제 거부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레인이 내가 지금 딴 데 쓰려는 것도 아니고 살인범을 체포하려고 쓰는데 지금 이거 뭐 알려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죠. 메리엄 박사가 안 된다. 이거 의사 윤리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레인이 내가 지금 해터 집안 사람들 병력 숨기려고 하는 거 지금 모르는 줄 아냐고. 여기에서 해터 가족의 병력이 드러납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심장 질환하고 매독.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독이 그렇게 심각한 건가 전 잘 몰라 가지고 해서 찾아봤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이제 초기에는 피부 병변이 생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크헤터가 그 페루 발사함이 들어간 그 연고를 처방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피부 병병이 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장기하고 뇌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적 접촉이나 임신한 여성이 태아에게 전파를 한다라고 전 잘 모르는데 챗GPT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반에 나왔던 해터 부인의 그 화려했던 젊은 시절, 해터 부인이 매독에 걸렸고 매독이 걸린 채로 임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전염이 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콘레드하고 결혼한 마사도 마찬가지로 매독이 전염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는 그 사실을 알아서인지 남편을 증오하고 경멸하게 되고 메리엄 박사한테 와서 진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리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이라도 과학이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터 집안 누구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지을 수 없을 거다. 그들의 두뇌는 끔찍한 유전적 질환에 의해 삐뚤어졌고 그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날 오후 3시 레인이 해터 저택으로 가서 실험실로 갑니다. 그다음에 병들이 다 깨졌잖아요, 화재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병들을 다시 빈 병들을 진열을 해놓고 마사를 부릅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페루 발사함을 썼다고 하는데 저기서 어떤 거였는지 좀 찾아봐 주실 수 있냐고 마사가 가서 병을 집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빈 병인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마사가 여기는 페루 발사함이 없네요. 그러니까 레인이 물어봅니다. 페루 발사함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거는 생긴 거는 벌꿀같이 생겼고 냄새가 레인이 바닐라 냄새가 났군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인이 선반에 있는 선반의 높이들을 줄자로 재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제 레인은 바바라한테 갑니다. 바바라한테 가서 아니 저번에 아버지가 소설 쓴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혹시 추리 소설이냐고 물어보니까 바바라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책을 쓰고 싶어서 출판 관계자를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출판 관계자를 알려줬다. 책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나중에 잘 써지면 만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바바라가 얘기를 해주죠. 레인이 물어봅니다. 당신 말고 혹시 다른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자 어머니나 콘레드, 질은 관심도 없었을 거고 오히려 비웃었을 거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 성격에 그걸 다 쓰진 못했을걸요? 라고 레인이 물어봅니다. 출판 관계자를 요크헤터가 만났냐? 바바라는 안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그 출판 관계자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레인이 해터 저택으로 갑니다. 실험실로 들어가죠. 실험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벽난로로 옆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루이자 방 문도 잠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두 공간을 조사를 하게 되죠. 벽난로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난로 사이에 있는 벽 위에 올라가서 굴뚝을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벽돌이 하나 덜렁거리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쑥 뽑아봤더니 안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온 손전등으로 안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종이 뭉치가 있었던 거예요. 종이 뭉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머니에 넣고 계속 안을 살펴봤는데 하얀색 액체가 들어있는 시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스포이트도 있었고요. 시험관을 일단 주머니에다 넣고 벽난로에서 내려와서 실험대 위에서 종이 뭉치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다가 근처에 있는 종이랑 펜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필사를 하게 돼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필사를 하고 두 개를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 옷을 입고 하얀색 액체가 된 시험관은 코트 주머니에다 넣고 실험실에서 일단 나옵니다.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가서 아버클 부인한테 빵하고 우유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클 부인이 뭐야 저 사람 또 뭘 달라 그래? 하지만 줘야죠. 네, 손님이니까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레인한테 줍니다. 레인이 그걸 가져다가 실험실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자기가 찾아낸 시험관에 있는 하얀색 액체랑 비슷한 농도로 수돗물하고 우유를 섞어서 비슷한 색깔의 액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굴뚝에서 찾아낸 거는 왠지 독약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가져가고 물하고 우유를 섞은 거를 굴뚝에다가 넣어놓고서 이제 실험실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섬 경감이 얘기를 하죠. 해터 부인의 전 남편이 죽은 이유는 매독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가정교사 페리한테 동기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계속 잡아둘 수가 없었다. 왜냐면은 바바라가 진짜 비싼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페리를 빼갔다 라고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얘기를 하죠. 나도 찾은 게 있는데 출처는 묻지 말고 들어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크헤터의 추리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같은 날 저녁 9시 레인이 추리소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추리소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루이자의 독살 미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달걀술에 약을 타고 서재로 간다. 루이자가 마시기 전 이상하다면서 자신이 마신다. 괴로워하고 이후에 모든 사건의 용의자에서 배제된다. 동시에 루이자가 실제로 독을 마시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7주 뒤 배에다가 독을 주입한다. 에밀리가 배를 절대 먹지 않고 루이자를 독살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상한 배를 갖다 놓고 주사기를 어디선가 구해서 신발 앞부분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Y는 에밀리를 둔기로 쳐서 죽인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다. Y의 바닐라 냄새는 진범을 찾게 해주는 힌트이다. 여기서 Y는 요크 해터인데 본인을 범인으로 상정해서 추리소설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의 화재. 화재의 목적은 뭐냐면은 요크 해터는 실험실을 침실로도 쓰는데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범인이 요크의 생명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Y, 요크 해터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게 화재의 목적이었던 거죠. 다음 세 번째 사건입니다. 2주일 후에 다시 한번 루이자의 독살 미수를 기도한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루이자가 마시게 되어 있는 버터밀크 잔에 스포이드로 15방울을 떨어뜨린다. 이번에도 Y가 버터밀크가 이상하다고 해서 루이자가 못 먹게 막습니다. 에밀리 사후에 행해지는 범행으로 인해서 범인이 여전히 루이자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Y의 동기는 에밀리에 대한 증오, 에밀리 해터에 대한 증오인 거죠. 자신의 삶과 건강을 파괴했다. 이게 범행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이는 2주 뒤 6월 18일이라는 날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가요.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레이는 검시소에 가서 페루 발삼이 처방된 처방전이 제대로 된 건지 검시관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검시관이 문제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검시관한테 벽난로에서 발견한 약물을 줍니다. 이거를 꼭 경찰 본부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섬 경감한테 근황을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특별한 건 없다고 해요. 그 콘레드가 후견인 자리에서 버버라가 포기하게 하려고 지금 막 온갖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수가 빤히 보이죠. 질은 여전히 그 클럽 다니고 있고 새벽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냥 좀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상을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레인이 범인을 잡기 위한 제안을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은 경찰을 집에서 다 철수시켜라. 그리고 자기가 페리로 변장해서 거기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페리한테 협조를 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페리가 알겠다. 그러면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내가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페리는 햄릿 저택으로 가게 됩니다. 6월 17일 금요일 오후. 금요일 하루 종일 페리를 햄릿 저택에 머물게 하면서 레인이 그의 습관을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습관, 말투, 행동을 관찰하는데 저녁에 그 집에 집사 중에 한 명이 분장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분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레인이 왜 연기자 출신인지 이런 설정들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변장을 하고 나서 페리를 만나게 되는데 페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랑 키, 생김새, 말투, 목소리 모든 게 너무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게 레인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목소리를 모방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근데 페리가 이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바라까지 속일 수 없다. 그리고 바바라는 알아챌 것 같다. 절대 안 된다. 이 정도까지 똑같을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이 알았다. 너의 입장을 알았다. 미안하다. 라고 하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드디어 디데이 6월 1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레인이 해터 저택으로 가요. 큰일 아닌 것처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던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당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까. 현장에 독극물 검사를 위해서 와 있었던 파견된 의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확인을 해보니까 심장 발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딘가에 눕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인의 운전수가 와서 레인을 데리고 2층 객실에 눕히고 안정을 취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의사도 레인하고 이제 짜고 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의사가 나와서 레인은 지금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정도는 여기서 쉬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날 밤 7시 30분 레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아무도 없는 루이자 방에 몰래 들어가고 옷장 안에 숨습니다. 지금부터 범인이 오는지 살펴보는 거죠. 7시 50분 누군가가 방에 들어옵니다. 간호사 스미스였죠. 와서 방을 정돈을 합니다. 스미스가 나가고 8시 5분 아버클 부인이 와서 버터밀크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고 갑니다. 작은 케이크랑 같이요. 아버클 부인이 나간 뒤 정확히 4분 뒤 8시 9분
루이자 방의 창의 블라인드가 흔들리더니 창문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더니 방 안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는 벽난로 속으로 들어가서 레인이 바꿔치기한 시험관이랑 스포이트를 들고 나옵니다. 침입자는 버터밀크 잔에 손을 뻗는데 이때 레인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침입자는 맨 처음에는 스포이트로 이렇게 한두 방울 넣는 것처럼 하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시험관에 있는 내용물을 몽땅 버터밀크 잔에 넣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시간이 3분이 지났습니다. 시계는 8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8시 15분이 되자 루이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미스 양도 들어왔죠. 그리고 루이자는 버터밀크를 마십니다. 버터밀크를 마실 때 레인이 창밖을 쳐다봤는데 창밖의 범인이 굉장히 긴장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자는 버터밀크를 마시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레인이 시험관을 바꿔쳤으니까. 레인은 너무 집중해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는데 바로 그때 창밖의 얼굴이 정말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잠깐 짓더니 깊게 실망하는 표정으로 바뀌고는 창밖으로 뛰어내리면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6월 19일 일요일 오후 정오가 지나서 레이는 어제처럼 비밀스럽게 활동을 합니다. 장소는 루이자 방이 아니라 실험실이었죠. 실험실로 몰래 가서 벽장에 숨어서 어제처럼 감시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4시가 되자 드디어 기다림의 끝이 보이게 되죠. 레이는 문을 열고 닫는 소리는 들을 수는 없었는데 문 쪽에 보이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림자의 정체는 어젯밤의 침입자. 침입자는 선반 아래쪽에 있는 몇 개의 약병 중에 극약이라고 써있는 약병을 고르고 창가 구석에서 깨지지 않은 약병을 고르더니 거기다가 내용물을 옮겨 담고 마개를 닫고 실험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참 뒤에 레인이 실험실 밖으로 나왔는데 레인의 얼굴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경찰본부에서는 섬과 브루노가 레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될까 막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아, 거기서 경찰들을 다 철수시키는 게 정말 제대로 된 행동이었을까?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리게 됩니다. 섬 경감이 전화를 받고 잠깐 통화를 하다가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 밖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레이는 저택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택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택을 돌아다녔다기보다는 그의 시선은 누군가를 계속 쫓고 있었죠. 7시 식당에서 식사가 시작된 무렵에 썸 경감하고 브루노 검사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굳은 얼굴로 썸 경감과 브루노 검사를 레인이 맞이하죠. 지친 표정으로 썸 경감이 레인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사건에서 손을 뗀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레인이 말하죠. 나는 실패했다. 이제부터 손을 떼겠다. 브루노 검사랑 썸 경감이 레인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만 실패한 게 아니고 여기 우리 모두가 실패한 거다 라고 말하려던 찰나 경감이 재빨리 몸을 뒤로 돌아봅니다. 왜냐면은 자기랑 이야기하고 있었던 레인의 눈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샥! 그리고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빵을 달라고 식탁을 두드리고 있던 제키가 자기 앞에 있던 우유잔을 집어들어 마시더니 갑자기 우유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한번 떨고는 우르르르르륵 소리를 내면서 몸이 굳어집니다. 이어서 몸이 의자에서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바닥 위로 굴러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죠. 이어서 식당은 공포의 현장이 됩니다. 마사는 소리를 지르고 경찰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썸경감은 제키를 안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곧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제키가 한번 꿈틀하더니 축 늘어져 버리거든요. 누가 봐도 죽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제키의 장례식이 끝나고 해터 식구들은 다 흩어지게 돼요. 질은 행방을 감추게 되고 마사는 콜레드랑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살짜리 빌리랑 싸구려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죠. 에드거 페리는 모습을 감췄는데 얼마 뒤 바바라 헤터랑 결혼을 했고 둘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3일 전에 루이자는 낮잠을 자다가 숨을 거두게 되죠. 범시관은 심장마비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감과 브루노 검사가 루이자가 진짜 심장마비가 맞나 물어보려고 레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레인은 본인이 찾아낸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게 되죠. 사건은 2달 전에 끝이 났다. 범인은 제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힌트를 얘기를 해주는데 실험실에서 의자를 발판으로 선반에 손자국을 남긴 거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연히 요크 헤터가 만든 소설을 발견해냈고 거기에 적힌 순서대로 실행에 옮겼다. 근데 어린아이가 했다 보니 몇 가지 모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모순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는 배를 독극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입했던 거. 이게 뭔가 어린애 같은 행동이다. 치밀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험실의 발자국을 벽난로 부분만 어질러 놓은 거. 어른이라면은 실험실 문 앞에도 어질렀을 거다. 그리고 이게 좀 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부분인데 흉기인 만돌리는 소설에서는 둔기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아이가 둔기라는 말을 둔기라는 영어 단어를 몰라서 이 영어 단어하고 익숙한 악기로 해석해서
집에 있는 만돌린을 구해서 만돌린으로 죽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바닐라 향이 진범을 찾는 힌트인데 본인이 요크헤터가 아니면 사실 의미 없는 힌트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치밀하게 흉내를 내서 했다는 게 어린아이 같은 모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사건도 요크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도 범인이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장치였는데 요크가 없음에도 실험실에다 불을 낸 거 보니 이것도 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다. 근데 레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게 집안의 나쁜 혈통 때문이고 나쁜 유전 기질과 잘못된 환경에서 자란 애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에드거 페리도 처음에는 나쁜 마음으로 왔는데 바바라를 만나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어보죠. 썸과 브루노가 아니 그러면 왜 그만둔다고 했냐. 범인도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니까 레인이 얘기를 하죠. 제키가 안 됐기도 했고 13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서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벽난로에서 일부러 약병에 약을 바꿔치기 하기도 했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루이자가 죽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살인도 루이자가 먹는 것을 막아야 했었는데 자기가 방에서 몰래 살펴보니까 소설에 써 있는 것처럼 15방울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통째로 부어버렸다. 그리고 루이자가 죽으면 안 되는데 루이자가 마시고 멀쩡하자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실험실에서 지켜봤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독극물을 필요로 했다. 스스로 살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가 또 썸 경감이 궁금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루이자 주려던 우유는 왜 자기가 마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인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브루노 경감이 어깨를 쿡쿡 찌르면서 일단 빨리 나가자고. 레인 씨가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라고 하고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레인은 괴로움이 담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는 걸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결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레인이 약을 탔다. 제키를 독살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은 레인이 어떤 트릭을 이용을 해서 그 잔이 제키 앞으로 가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열린 결말 때문에 약간 의견이 분분한 소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밌는 소설인 것 같다. 이렇게 엘러리 킨의 세계 3대 추리 소설 Y의 비극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엘러리 킨이 저는 여잔 줄 알았는데 여기 책 앞부분에 그 저자를 보면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사촌 형제지간이래요. 그래서 영화 회사랑 광고 대리점을 하던 사촌 형제가 어떤 작가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추리 소설을 써보자 라고 해갖고 추리 소설을 쓴 모양입니다. 우리도 누가 100만 유튜버가 됐다라고 해서 나도 유튜버가 되겠다 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박 성공이 난 거죠.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계 3대 추리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3대 추리 소설이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엘러리 킨의 Y의 비극, 윌리엄 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뭐 경우에 따라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로 대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보니까 뭐 1, 2, 3이라고 해갖고 순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명작 3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한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책을 번역했었던 출판사에서 마케팅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 이유도 그 사람들이 가을에 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만든 캠페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판사에서 만든 마케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편이 다 드라마화 됐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Y의 비극 드라마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SBS에 가면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편이에요. 한 편당 한 50분, 55분 정도 되고 SBS 초창기에 이제 창사 특집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만든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 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드라마가 1994년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4년이면은 미국 월드컵 때입니다. 이때 나온 드라마라서 이 화면 크기도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깝고 서울 사투리도 조금 있는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보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넘겨가게 하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말이 조금 다릅니다. 드라마는 결말이 조금 다르고 현지화 해가지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어쨌든 드라마도 덕분에 저는 다시 찾아보게 됐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긴 리뷰였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잘 편집을 해가지고 보시기에 불편함 없게 한번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을 읽고 하는 거 좋기는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혹시 괜찮은 의견이 있으면은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